We perform the thermodynamic analysis. 자, 오늘은 좀 이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국말로 조금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했던 연력학은 연력학적 특성을 계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특성치는 주고 특성이 이렇게 되니 연력학적 분석을 수행해 보세요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그 연력학적 수행을 분석하기 위해선 1법칙, 2법칙을 적용해서 어떤 시스템에 대한 연력학적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그것이 랭킨 사이클이기도 했고 브레이튼 사이클이기도 했고 카르노 사이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고전 연력학의 내용만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연력학적 특성을 사실 계산할 수 없어요.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었던 거는 이상기체입니다. 이상기체에서 CV는 이렇게 주어지고 CP는 단원자라면 이상기체 단원자라는 조건을 주면 이 물리량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외워서 알 수 있었어요. 이거 외에는 사실 여러분들은 연력학적 특성 자체를 계산하는 법을 이때까지 배우지 않았어요. 사실은 정확히는 뭐냐면 CP를 알면 S를 알 수 있다는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CP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S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S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G도 계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력학적 특성을 여러분들이 계산하지 못하는데 연력학적 분석을 해야 되니 어떻게 했냐면 테이블을 읽었어요. 테이블을 주고 연력학적 특성들은 여기에 나와 있어. 이 테이블을 읽어서 이 특성치를 가져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해보렴. 이게 이때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고전 연력학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들 해당 내용을 알아야 되지만 고전 연력학의 가장 취약점은 여러분들에게 연력학적 특성을 직접 주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고전 연력학만 가지고서는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취약점이에요. 그러면 연력학적 특성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텐데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현대물리, 핵물리 시간에 배웠던 퀀텀 미케닉스, 양자역학을 통해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statistical physics, 통계역학을 써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은 난이도가 퍽 높기 때문에 학부 수업 과정에서는 잘 커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공대, 공과대학에서 양자역학이나 통계역학을 심도 있게 커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수도 부족하고 여러분들 다른 것도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뭐 이것만 붙잡고 있을 수는 없어서 제가 5번에 걸쳐서 통계역학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통계역학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연력학적 특성을 계산하기 위해선 통계역학적인 방법론이 필요해요. 통계역학과 양자역학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할 줄 알면 연력학적 특성들을 계산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 수업 외에 여러분들이 연력학을 공부했다면 그 별개를 치고 지금까지 커리큘럼상의 지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는 건 이상기체밖에 아직은 없습니다. 이상기체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기체 외의 것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서 그거에 대한 맛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케이. I do not want to cover detail about the ensemble. 자, 오늘은 어린이날이니까 그냥 한국말로 할게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힘든데 들어왔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좀 더 재밌게 공부해보자는 차원에서 오늘만 특별히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앙상블이라는 개념을 통계학에 처음 도입을 해요. 그런데 앙상블은 통계학적인 개념인데 공과대학에서 좀 솔직히 얘기해서 대충 배우는 통계 연력학, 기초 통계 연력학에서는 앙상블이 뭔지까지 다루지 않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용어만 쓸게요. 여기서 마이크로 캐노니칼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마이크로 캐노니칼 안상블. 이 앙상블은 사실은 불어인데요.
여러분들이 관현악단, 그래서 여러분들 오케스트라에서 무슨 앙상블 이런 표현 들어봤을 텐데 그 앙상블과 같은 앙상블이에요. 조화 이런 걸 의미하는데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은 조금 더 복잡하게 설명을 하지만 본 수업에서는 내부 에너지가 일정한 경우를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과 좀 더 확장된 개념의 캐노니컬 앙상블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온도가 일정한 과정이에요. 통상 고전 연력학에서 아이소설멀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캐노니컬 앙상블로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본 수업에서는 그 확장까지 적극적으로 다루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이라는 게 있고 고전 연력학에서는 마크로스코픽한 거를 다루는데요. 마크로스코픽. 이제 통계 연력학에서는 마이크로스코픽한 걸 다룹니다. 마크로스코픽은 한국말로 것이 이렇게 번역하고 마이크로스코픽은 밑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매우 좁은 영역을 자세히 보는 것을 마이크로스코픽, 크게 크게 보는 것을 마크로스코픽이라고 해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에너지 준위가 2 입실론, 1 입실론 제로인 경우가 있다면 입자가 3개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 입자가 에너지 준위당 이렇게 차여 있다면 이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는 3 입실론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2 입실론 더하기 1 입실론 이렇게 돼서 그런데 이렇게 채우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채우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채워도 마찬가지로 내부 에너지는 3 입실론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두 개의 거시적인 내부 에너지 값은 같아요. 그래서 마크로스코픽하겐 두 개의 스테이트가 동일하다라고 알 수 있지만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보면 두 개의 스테이트는 다릅니다. 그래서 마크로스코픽하겐 같지만 마이크로스코픽하겐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마이크로스코픽하게 같다면 마크로스코픽하겐 항상 동일해야 됩니다.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역은 성립하지 않고 마크로스코픽하겐 같아도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크로스코픽한 정보로부터 마이크로스코픽한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교재 12,2 그림을 볼게요. 거기를 보면 3 입실론을 가질 수 있는 조합들을 다 나열을 했어요. 다 나열을 했는데 요렇게 입실론에 3개 갖는 경우는 하나가 있고요. 요렇게 하나씩 올라가서 있는 경우 3 입실론에 가 있는 경우는 3가지가 있고요. 2, 1, 0으로 조합되는 경우가 7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 거기에 총 10개의 마이크로스코픽 스테이트가 있는데 모두 다 내부 에너지는 3 입실론이고 그 3 입실론이 갖는 경우는 바로 가장 많은 경우는 2 입실론, 1 입실론, 0의 각각 스테이트들을 차지하는 경우예요. 총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률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2 입실론, 입실론 0의 경우를 갖는 경우가 most probable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다른 마이크로스코픽한 스테이트에 비해서 가장 높은 확률을 갖는다는 거예요. 통계 연력학의 기본 가정은 바로 스테이트의 마이크로스코픽 스테이트는 most probable한 스테이트를 가질 거라는 것이 바로 통계 연력학의 기본 가정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아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통계 연력학이 다루는 마이크로스코픽한 스테이트는 통상 아보가드로 수 단위의 입자들이 분포하기 때문에 most probable한 스테이트와 most probable하지 않은 스테이트가 10의 10승, 10의 11승 이 정도 레벨로 차이가 나서
most probable한 스테이트 외에 다른 스테이트들은 대부분 negligible 하다라고 가정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경우에 대해서 증명이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사실 좀 까다로운 얘기긴 해요. 그리고 통계 원력학을 공격하는 일부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비주류고요. 이제는 팩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통계 원력학도. 이 통계 원력학은 사실상 볼츠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사실상 수립이 됐고요. 이 해당 내용들을 좀 팔로우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A, B 두 가지 공이 박스 안에 있다고 합시다. A, B, B가 있고 두 개의 박스가 있어서 A, B 두 가지가 있다면 총 A라는 공 4개, B라는 공 4개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러면 자, A가 다 왼쪽에 있는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고요. 그 하나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확률 과정에서 4팩토리얼 분의 4팩토리얼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B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몽땅 A가 있고 여기에 몽땅 B가 있을 확률은 그런 경우의 수는 1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컴플렉시온이라는 좀 유식한 표현이 도입이 됐는데 본 교육 과정에선 그냥 컴플렉시온을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운 경우의 수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물론 조금 더 복잡해지면 경우의 수랑은 좀 달라서 컴플렉시온이라고 도입을 하지만 컴플렉시온을 본 교과 과정에서 경우의 수와 구분해서 사용하는 레벨까지는 다루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컴패러블한 정의는 아니지만 본 수업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 그냥 경우의 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2개, B 2개 있을 확률은 여기에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 분의 2팩토리얼, 2팩토리얼이 돼서 이것은 6개예요. 자, 근데 제가 아까 2차 방정식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2개 배치된 경우의 수가 6인 거를 잘 모르겠는 학생은 사실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이 아직 팔로우업이 안 되어 있는 건데 부끄러운 건 아니고 이거는 고등학교 확률 과정을 보면 이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팔로우업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내용을 가서 지켜봐서 공부를 하세요. 그럼 여기는 6개, 여기는 6개가 있어서 총 경우의 수는 2개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36이 됩니다. 표 12,1에 보면 이러한 경우의 수들을 다 나열을 했고 1, 16, 36, 16, 1 이런 경우의 수들이 있어서 총 경우의 수는 70이 되고 결국 전체 70개 중에 36개 스테이트는 바로 무엇이냐면 2개씩 섞여 있는 경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most probable state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뭔가 이해가 안 가거나 좀 이상한 내용이다. 이런 거 있나요? 자, 이렇게 너무 피곤해 보이는 학생들 있는데 나가셔도 됩니다. 억지로 앉아 있으실 필요 없어요. 예, 억지로 앉아 있으실 필요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자 이제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우리는 고전 연력학에서는 바로 T와 DQ, 열 교환과 온도로서만 정의를 했어요. 이것도 엔트로피의 완전한 정의인데 이제 엔트로피의 또 다른 정의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것은 바로 S는 KB, ln 오메가라는 것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통계역학적인 정의이고 우리가 뒤에 보이겠지만 이렇게 정의한 엔트로피와 이렇게 정의한 엔트로피가 같은 값이에요.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를 의미합니다. 연력학 이법칙을 우리가 자연 현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물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이 잉크가 여기에 계속 모여 있나요? 아니면 물 전체로 퍼지나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퍼집니다. 예, 물 전체로 퍼지겠죠. 그러면 그 방향성은 왜 퍼집니까? 라고 보면 더 무질서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자연계의 기본적인 방향이고
자연계는 애초에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증명되진 않았지만 더 무질서한 방향으로 자연계는 점점 접근해 갑니다. 그래서 평형 상태가 되면 엔트로피가 최대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 법칙을 공부할 때 이미 공부한 바가 있어요. 엔트로피는 물론 열 교환에 의해서도 정의가 되지만 무질서한 정도로도 정의가 됩니다. 마법과도 같은 일은 열 교환으로 정의되는 클래시컬한 엔트로피와 무질서도로 정의되는 통계학적인 엔트로피가 같은 값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볼츠만의 업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은 여러분들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각인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나 여러분들은 사실은 볼츠만의 후예들이에요. 볼츠만이 없었더라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원자력 공학도 성립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18세기의 대표적인 과학자라고 한다면 거의 뉴턴과 비슷한 반열로 올려놓을 정도로 볼츠만을 언급해요. 그만큼 막대한 업적이 있습니다. 막대한 업적이 있고 오늘 강의의 내용은 비록 부족한 제가 수행을 하지만 볼츠만의 대단한 업적 중에 하나인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본 내용은 이러한 지식을 200여 년 전에 이미 잘 만들어 놓은 우리의 성현에 대해서 좀 리스펙트한 마음을 가지면서 해당 내용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메가라는 값이 있습니다. 오메가는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수예요. 그리고 사실은 컴플렉시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본 수업에서는 컴플렉시온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경우의 수 정도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 전체 마이크로 스테이트한 수를 n이라고 하고 마이크로 스테이트한 수 전체 수를 전체 마이크로 스테이트 수를 n이라고 하고 이게 n1 더하기 n2 쭉쭉쭉 해서 nr까지 더한 값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는 전제로 깔고 갈게요. 자, 그러면 n1부터 nr까지는 뭐가 다르냐? 그럼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다른 겁니다.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다르고 그런데 전체 입자수는 보존된다. n은 고정이다. 그렇게 이해할게요. 자, 그러면 각각의 마이크로 스테이트에 대해서 에너지를 아까 얘기한 대로 입실론 1, 입실론 2 해서 입실론 r까지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전체 내부 에너지는 자, i는 0부터 r까지 자, 이거 n 0부터 썼네요. n 0부터 썼다고 하면 이게 1이 될 거고 이렇게 해도 되고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부 에너지는 정의가 돼요. 그렇죠? 이렇게 내부 에너지는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n은 요렇게 정의가 돼요. 자, 이제부터 필기의 편의성을 위해서 i는 제로부터 r 요거는 생략할게요. 요거는 생략해도 i는 제로부터 r을 더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n은 ni, u는 ni의 입실론 i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이 통계 업학은 여러분 연락학은 공부하기 조금 힘든 학문이 맞아요. 그렇지만 알면 알수록 재밌어집니다.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폭이 되게 커요. 되게 잠재력이 큰 학문입니다. 자, 여기서 졸지 마시고 들어가서 주무세요. 예, 여기서 졸지 마시고 들어가서 주무십시오. 예, 굳이 앉아있지 않아도 됩니다. 예. 자, 그러면 U의 베리에이션은 입실론 i의 델타 ni라고 할게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각각의 에너지 스테이트는 고정이고 다만 마이크로 스테이트 간에 이동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델타 ni는 있을 수 있어요. 다만 다른 restriction 쉽게 얘기하면 델타 ni는 0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총 입자수는 보존이지만 각각의 마이크로 스테이트 당의 입자수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델타 U도 그런데 에너지는 보존. 이 에너지는 보존이 아까 얘기했지만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 조건을 우리가 부여했다라고 직하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조금 수준을 낮춰서 얘기하면 그냥 에너지 보존을 적용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 두 개가 0인 조건, 유식한 표현으로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에서 입자수가 보존되고 총 입자수가 보존되고 총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에서 이 시스템에 대한 어널리시스를 수행을 하겠습니다.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스터링의 근사라는 건데요. 스터링은 수학자 이름이고요.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ln 팩토리얼은 n ln n 빼기 n으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 12,5에서 보면 색이 좀 구분되지 않지만 10 미만까지는 두 그래프가 조금 차이가 나지만 n이 10만 넘어가더라도 두 숫자의 차이는 거의 없어져요. 그런데 통계 역학에서 통상 다루는 n의 단위가 아보가드로 수 단위이기 때문에 이 두 값은 같다라고 봐도 거의 무방할 것 같습니다. 뭐 에러 퍼센트지를 아보가드로 수를 넣어보면 뭐 10의 마이너스 22승 오더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오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 스터링 근사를 쓸 텐데 자, 우리는 지금 요 조건을 쓸 거고 오메가는 고교 확률 과정에서 경우의 수라고 우리가 그냥 이해하자고 했습니다. 컴플렉션이 사실 경우의 수와 같진 않지만 자, 어디 보니까 같지 않아요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같지 않다라고 얘기했고 다만 본 수업에서 편의상 경우의 수 개념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n1 팩토리얼에서 nr 팩토리얼까지 된 것이 바로 경우의 수가 돼요. 컴플렉시온의 숫자가 됩니다. 그쵸?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ln 오메가를 하면 ln m 팩토리얼이 있는데 아까 스터링의 근사 ln m 팩토리얼은 n ln n 마이너스 n으로 근사하겠다라는 것을 활용하면 이것은 n ln 이렇게 되고 그리고 분모에 있는 것들은 하나같이 ni ln ni 마이너스 ni가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는 다 괜찮죠? 자, 그러면 델타 ln 오메가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값은 n은 다 상수기 때문에 델타를 취하면 없어지고요. 결국 마이너스 시그마에 델타 ni ln ni 그 요것을 미분하게 되면 ni분의 ni 델타 ni가 되고 요것을 취하게 되면 마이너스 델타 ni가 돼서 결국 요 두 항은 사라지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델타 ni ln ni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통계연력학의 기본 가정이 뭐라고 했냐면 그 마이크로 스테이트는 most probable한 스테이트를 가질 것이다. 이것은 통계연력학의 기본 가정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스테이트는 most probable한 스테이트를 갖기 때문에 그것은 그 경우에 오메가 값이 최대값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이 값이 0이 된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어내는 조건은 ln ni는 0이라는 조건을 얻어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갖게 되는 정보들이 나오는데 이제 무슨 정보들이 3개가 나왔냐면 델타 ni가 0이고요. 그리고 델타 ni의 입실론 i가 0이고요. 그리고 ln ni의 델타 ni 곱한 것이 0이 됩니다. 이 3가지 조건은 바로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을 가정하면 우리가 이 조건들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여기 이곳에다가 베타를 곱해줘도 여전히 0이고요. 여기에다가 알파를 곱해줘도 여전히 0일 겁니다. 그쵸?
그래서 세 식을 더해도 0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세 식을 더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 하니 ln ni 알파 베타 입실론 i 델타 ni는 0이 돼요. 여기에서 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적용을 하면 라그랑주 승수법이라는 걸 써요. 그런데 라그랑주 승수법은 사실 여러분들이 아직 공학 수학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아직 배우지 않았고 사실 라그랑주 승수법을 원래는 써야 되지만 라그랑주 승수법이 없이도 사실 여러분들이 항등식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것이 모든 i에 대해서 0이면 이것이 0이 될 것이라는 것은 사실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유일한 솔루션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증명의 필요성이 있겠죠. 그게 유일한 솔루션이야? 그거는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공학수학에서 많이 다루는 독립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엔 인생이 너무 고달프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 야매의 길로 가겠습니다. 약간 야매의 길로 가서 이게 0일 때 이 방정식은 성립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일게요. 우리가 통계역학을 한 학기 내내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중간중간에 야매를 섞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야매를 섞어서 이렇게 하면 요게 0이면 돼. 그러니까 이걸 보이는 건 쉬워요. 그런데 이게 과연 항상 이렇게 됩니까? 이건 이제 따지고 들면 인생이 피곤한데 수학자들이 증명을 해놨는데 된대요. 예, 수학자들이 증명을 해놨는데 된다고 하니 우리는 그 결과를 갖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i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그러면 요식을 정리를 하면 ni는 e to the 마이너스 알파에 e to the 마이너스 베타 입실론 i가 되고요. 그러면 ni의 합은 n이라고 했으니까 n은 e to the 마이너스 알파는 상수이고 e to the 마이너스 베타 입실론 i 이렇게 n이 주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넘어오는데 질문. 여기까지 넘어오는데 질문 없죠. 그 야매 부분은 좀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런 걸 이제 잘 못 받아들이는 학생도 처음 공부할 때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다 없애려고 그러면 공부를 매우 매우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 내에 다 못해요. 그래서 좀 넘어가는 게 있는 거니까. 네,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n은 e to the 마이너스 알파에 e to the 마이너스 베타 ei라고 이렇게 됐고 우리가 요것을 카티전 펑션이라고 써요. 그래서 n은 결국 우리가 카티전 펑션은 어떻게 쓰냐면 d는 마이너스 베타 입실론 i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관계식으로부터 무엇을 유도할 수 있냐면 e to the 마이너스 알파는 g분의 n이 돼서 최종적으로 ni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g to the n에 e to the 마이너스 베타 입실론 i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자 여기서 두 번째 야매를 쓸게요. 이 베타라는 상수는 사실 어떠한 값이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통계 물리학자들이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부를 해봤더니 베타는 1 over kbt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본 수업 과정에서 이렇게 왜 유도됐는지는 유도하지 않을게요. 네, 이거 유도하면 또 한 학기예요. 이거 유도하려면 또 한 학기니까 하지 않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ni는 g분의 n에 e to the 마이너스 kbt분의 1 그런 i. 자, 여러분들 현대물리 시간에 볼츠만 상수 배웠죠? 자, 여러분들 현대물리 시간에 볼츠만 상수 배웠죠? 안 배웠나요? 자, 지금 현대물리 듣고 있는 학생 볼츠만 상수 배웠어요? 볼츠만 상수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어봐요. 네. 볼츠만 상수가 아마 할 거예요. 볼츠만 상수는 기체 상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눈 값입니다. 8.314를 아보가드로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 나눈 값이 바로 볼츠만 상수예요. 이렇게 유도되는 것은
통계역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유도를 해놨고 우리는 그 결과를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ni가 2분의 n에 이 베타 이거 없고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분포를 바로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요.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 여기서 KBT는 바로 KB는 볼츠만 상수, T는 온도이며 G를 파티션 펑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통격학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통격학적으로 분석할 때는 이 파티션 펑션 구하면 거의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파티션 펑션만 구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머리 안에 넣어야 될 내용은 자 이렇게 되고 오른쪽에 이제 볼츠만 형상이 있어요. 이제 비엔나 대학에 가면 볼츠만이 워낙에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비엔나 대학에서 이렇게 볼츠만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자, 이 볼츠만 디스트리뷰션까지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은 여러분들이 핵공학 개론 시간에 열중성자의 에너지 분포에 대해서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배웠죠. 여러분들이 아마 핵공학 개론 시간에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배웠을 겁니다. 이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 바로 이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유도되는 거예요. 핵공학 개론은 여러분들에게 그 결과를 소개해 준 것이고 본 연력학 수업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볼츠만 디스트리뷰션까지 내용 질문 있나요? 있잖아요. 예. 이 저 하나 볼츠만 있습니다. 예. 지금 이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을 예. 이제 배웠는데 예. 이거를 이제 어디다가 쓰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어디다가 쓰는지를 앞으로 한 3시간에 걸쳐서 배울 거예요. 배울 거니까. 예. 정말? 예. 그래요. 이거 사실 이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어떻게 쓰는지만 배워도 한 1년은 할 수 있어요. 1년 할 수 있는데 자, 이제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ln 오메가 토탈 전체 경우의 수는 우리가 통격학의 기본 가정 오메가 맥스라고 했죠. 자, 이거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저게 왜 같습니까? 근데 같다고 할게요. 이거 왜 같은 거냐면요. 1몰의 기체 분자 여기 안에 넣어놓고 파티션으로 닫았다가 파티션 치웠습니다. 1시간 후에 이 컨테이너 봤을 때 이 반틈, 이 반에 있는 기체 분자의 수는 몇 몰이라고 가정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전체의 반이었다면. 물론 학생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2분의 1몰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를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게 2분의 1이 아닌 4분의 1이거나 8분의 1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물론 제가 세워보지 않았으니까 저도 완전히 얘기할 수 없지만 그냥 합리의 가정을 깐다면 2분의 1이라고 볼게요. 본 수업에서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몰 넣었다가 파티션 치우고 나면 아마 이 절반 1시간 있다가 보면 아마도 2분의 1몰이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물론 증명할 수는 없어요. 증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합리의 가정을 깔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값이 같아요. 이 두 값이 같다고 할게요. 본 수업에서는 같은 값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좀 전에 했지만 이렇게 더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출발을 할게요. 여기서 오메가 토탈은 n, ln, n인데 아까 ni, ln, ni라고 했죠. 근데 ni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ni는 g분의 n에 exponential 마이너스 kbt분의 입실론 i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ln ni는 어떻게 되냐면 ln n 빼기 ln g 빼기 kbt분의 입실론 i가 돼요.
로그만 취한 거예요. 자, 요 로그만 취한 결과를 우리가 대입을 하겠습니다. 요 로그만 취한 결과를 우리가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n ln n 빼기 g분의 n의 exponential 입실론 i kbt에 그리고 ln n 빼기 ln g 빼기 kbt분의 입실론 i 이렇게 정리가 되었죠. ln ni를 그냥 대입해 준 거예요. ln ni. 자, 그러면 요 식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n ln n 빼기 g분의 n에 ln n 빼기 ln g 하고 kbt 그리고 dkbt n에 미안합니다. dkbt n에 바로 여기에 뭐가 붙냐면 입실론 i가 여기 추가로 있기 때문에 입실론 i에 2 마이너스 입실론 i kbt다. 이렇게 되고요. 이제 이 식은 좀 다행히도 일부 정리가 돼요. 일부 정리가 어떻게 되냐면 일부 정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거 직접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직접 한번 정리를 직접 해보는 걸 강력히 추천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여기 n, ln, n과 나머지 n, ln, n 붙은 부분이 서로 상쇄가 되는데 그게 왜 상쇄가 되냐면 요 값은 파티션 펑션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아까 파티션 펑션 정리하기를 요걸 파티션 펑션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요렇게 상쇄가 돼요. 그래서 n, ln, n 요렇게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요런 정리들을 좀 해주면 n, ln, g 더하기 g, kbt n 입실론 i의 e to the 마이너스 입실론 i의 kbt다. 우리가 ln 오메가 토탈을 이렇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요게 g라는 것만 도입했어요. 요게 g라는 거 도입하면 gg 날라가서 n ln n 있고 마이너스 n ln 있고 gg 날라갔으니까 n lng 살아남아서 여기 오고 나머지 여기는 그냥 이렇게 온 겁니다. 예, 그쵸? 수식처로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자, 얘는 토탈은 n lng 플러스 g kbt n에 이런 식이 있는데 자, 여기서 u는 아까 입실론 i에 ni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도입을 하면 b분의 n에 exponential 마이너스 입실론 i에 kbt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요. 이 식은 바로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g분의 n은 상수로 빠질 수 있고 요거 입실론 i가 하나 있죠. 입실론 i에 자, 그래서 요게 없으면 요거는 g값인데 지금 입실론 i가 곱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 값은 조금 알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베타는 1 over kbt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상수로 그냥 둘 수 있거든요. 관례적으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요렇게 써도 됩니다. 마이너스 베타 입실론 i. 그러면 우리가 g는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베타 입실론 i라고 했는데 그러면 partial 베타 partial g는 마이너스 입실론 i에 e to the 마이너스 베타 입실론 i에 시그마 있는 요게 partial g partial 베타죠. 그렇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1 over g partial 베타 partial 베타 partial g는 바로 partial 베타 partial lng와 동일합니다.
그쵸? lng를 미분하면 D에 대해서 미분하면 1/G가 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요만큼이 바로 partial lng의 partial 베타구나. partial lng의 partial 베타구나를 알 수 있어서 바꿔 얘기하면 요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요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네, 요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런데 그냥 여기 보면 항상 마이너스가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에 주의해야 돼요. 그죠?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에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하고 나면 무엇이 되냐면 요식은 다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n에 partial 베타 partial lng에 그죠? 무엇이 일정할 때 부피가 일정할 때 이렇게 내부 에너지를 우리가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입자수가 정해져 있을 때 파티션 펑션만 구하면 그리고 베타는 사실 온도잖아요. 온도의 역수잖아요. 거기에 물론 볼츠만 상수를 곱하긴 했지만 물리량으로서는 온도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분하면 내부 에너지가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파티션 펑션 G를 온도의 함수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면 내부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고전 연력학만 갖고는 연력학적 특성을 계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통계 연력학의 세계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파티션 펑션 G를 알게 될 경우 바로 내부 에너지를 곧장 계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주 신나는 세상으로 들어왔어요. 아주 신나는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epsilon i에 넣어놔 epsilon i에 KBT는 결국 이것은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아까 ln 오메가에 대한 식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식을 활용하게 되면 n ln-g 더하기 u분의 kbt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관계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뭔가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으로 엄한 것들을 했습니다. 도대체 저거 왜 하는지 모르겠는 이런 것들을 좀 했죠.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도한 거는 요 식이에요. 플러스 KBT의 U.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컴포짓 시스템을 한번 좀 가정할게요. 컴포짓 시스템. 컴포짓 시스템이 뭐냐고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을 텐데 바로 파티클 시스템과 베스 주변에 어떤 이 파티클 시스템을 둘러싸고 있는 베스가 있다고 하죠. 이렇게 두 개의 컴포짓 시스템이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가정하면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U는 바로 U 파티클의 U 베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부피도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V 파티클의 V 베스 그쵸? 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보인 것이 n lng 플러스 kbt의 u인데 이 식은 사실 달리 쓰면 u는 kbt의 ln 오메가 그쵸? 이렇게 되고 거기에다가 여기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nkbt lng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얻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파티클의 내부 에너지가 만약 인베리언트하다고 가정했으면 자, 파티클의 파티션 펑션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델타 ln 오메가는 파티클의 입자수나 파티션 펑션은 인베리언트하기 때문에 KBT의 베리어블 U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여기다 가정을 할게요. 가정을 해서 이 모든 과정은 리버서블하고 그리고 콘스탄트 볼륨이다. 콘스탄트 볼륨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델타 U는 델타 Q 리버서블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조건들을 갖고 있냐면, 자, 다시 좀 요약을 할게요. ln 오메가는 ABT 델타 U이며, 그리고 델타 U는 델타 Q 리버서블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결국 델타 ln 오메가는 KBT의 델타 Q 리버서블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건 뭘까? 요건 뭐예요? 델타 S입니다. 엔트로피죠, 엔트로피. 그래서 요 값은 바로 엔트로피가 돼서 결국 우리가 얻어내는 것은 델타 ln 오메가는 KB분의 델타 S가 돼요. 그래서 델타 S는 KB의 델타 ln 오메가인데 우리가 여기서 델타를 양쪽에서 제거해주면 S는 KB ln 오메가라는 그 유명한 식을 우리가 여기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바로 우리가 컴플렉시온의 수, 그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미시의 경우의 수만 구해내게 되면 바로 엔트로피를 계산할 수 있다는, 그리고 그 앞에 여기에 볼츠만 콘스탄트가 붙는다는,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마법과도 같은 결과예요. 마법과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우리가 좀 전에 식은 뭐가 있었냐면 ln 오메가는 n ln g의 KBT의 U라고 이렇게 쓸 수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무슨 결과를 얻게 됐냐면 S는 KB ln 오메가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다가 KB를 다 곱해주면 KB ln 오메가는 NKB ln G의 플러스 T분의 U가 돼요. 그쵸?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S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NKB ln G는 T를 곱해서 NKB 잠깐만요. 그럼 T를 또 곱해주면 이런 관계식으로도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양쪽에 T를 다시 곱해주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마이너스 NKBT lnG는 U-TS인데 U-TS 우리가 어떤 값이라고 정의했었죠? 프리 에너지. 헤르몰츠 프리 에너지죠. 그래서 헤르몰츠 프리 에너지는 이렇게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좀 약간 마법과도 같은 결과예요. 근데 이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수를 셀 수 있다면 우리는 엔트로피나 헤르몰츠 에너지와 같은 값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연력학 이 법칙에 사실은 마법과도 같은 결과가 많아요. 딱 요거만 한번 생각해 보죠. A와 B가 thermal contact을 하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A와 B가 thermal contact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지금 S의 A는 KB ln 오메가일 거고 S의 B는 KB 오메가 A, KB ln 오메가 B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평형 상태라면 우리는 ln 오메가 A에 오메가 B의 델타를 취하면 이것은 0이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컴플렉시온은 A의 컴플렉시온과 B의 컴플렉시온을 곱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관계식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델타 ln 오메가 A는 KBT에 여기에 이제 열량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A에서 B로 가는 열량을 델타 QAB라고 쓸게요. 그러면 엔트로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델타 ln 오메가 b는 kbt에 이건 A 온도니까 A라고 써야겠네요. 이에 델타 Q B에서 A로 가는 열량이다. 이렇게 쓸게요. 그런데 연력학 1법칙을 정의하고 이 시스템이 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면 델타 Q A B는 마이너스 델타 Q B A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A가 B에게 준 열량만큼 B는 A에게 받아야 할 테니까. 그러면 그 관계식을 우리가 도입을 하면 결국 요거 두 개, 요것은 요거 두 개 더한 거잖아요. 요거 두 개 더한 게 돼서 결국 델타 ln 오메가 A, 오메가 B는 어떻게 요약이 되냐면 KB의 델타 Q AB의 1 오버 TA 빼기 1 오버 TB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0이어야 돼요. 평형 상태에서. 그러니까 TA와 TB가 썰멀 컨택일 때 만약 이것이 평형을 이루기 위해선 TA와 TB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요? TA와 TB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해야 합니다.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열적 평형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TA와 TB가 같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결과식에 사실 조금 더 마법과도 같은 결과는 이 열적 평형 얘기도 있지만 사실 엔트로피는 항상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은 항상 0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A에서 B로 열이 갔다면 델타 Q A에서 B에 A에서 B로 이 열이 전달이 됐어요. 그럼 이 방향은 이 값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예요, 음수예요. A에서 B로 열이 전달이 됐다면. 자, 일단 이 값을 양수라고 가정해 볼게요. 양수라고 가정하면 이 법칙에 의해서 이게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이 값은 양수여야 돼요, 음수여야 돼요? 이거 양수여야 돼요, 음수여야 돼요? 양수죠. 양수야. 양수니까 TB가 높아, TA가 높아. B가 B가 큽니다. TB가 더 높죠. 그렇죠? TB가 더 네. 높죠. 쉽게 얘기해서 A에서 B로 전달된 열의 크기가 양수라면 TB가 TA보다 높아요. 그런데 열은 항상 뭐라 그랬어요? 받는 쪽이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열이 전달되는 것이 자발적인 과정이에요. 자발적인 반응이라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때까지 A, B 서멀 컨택이 있을 때 열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흐를까요?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흐를까요? 라고 온도가 얘기하면 직관적으로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흐를 거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 결과가 증명되지는 않았는데 이 법칙에서 통계연력학의 결과를 가져오면 비로소 우리가 그 사실을 여기서 법칙으로서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열이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흐를까 혹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흐를까 이런 기초적인 상식적인 내용을 보이기 위해서도 사실은 통계연력학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다만 통계연력학이 없이 고전연력학으로도 증명은 가능합니다. 증명은 가능한데 거기에서도 일정 부분 가정은 필요하고 결국 방향성, 반응성을 결정하기 위해선 이 법칙이 필요하고 이런 통계연력학 조직으로부터도 우리가 그 값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 본 수업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사실 좀 처음 접하는 내용이지만 되게 알면 알수록 여기는 제가 생각하기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가장 재밌게 할 수 있는 분야이긴 해요. 다만 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렵고요. 좀 교과서에 간단히 언급된 내용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 위주로 공부하면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오늘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나요? 하나 있습니다. 네. 그 149쪽에 네. 그 왜 D가 아니라 그 델타로 이제
아, 표현되는지 모르겠어요. D는 이거는 이제 사실은 베리에이션에 가깝거든요. D는 미분 기호고요. 베리에이션은 어떤 변화를 줬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리에이션을 예를 들어서 온도에 대해서 베리에이션을 줬다면 델타 T분의 델타 Q를 우리가 dt, dq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까지 너무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변화를 주었고 평형에서는 어떤 값이 0이 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평형에서는 이 값이 고정이다. 이 값이 고정이고 그 값은 바로 맥시멈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 정도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게 개인적으로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면 알겠습니다. 미분으로 쓰기에는 다시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나요? 그런데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변화량을 D라고 썼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예. 불완전 함수에 대해서도 미분을 D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조금 그런 거에 민감한 사람은 델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뭐 어떤 책에 보니까 D로 썼던데 예, 그런 책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되지 않아요. 또 질문이나 코멘트 내용 있나요? 네, 다음 시간부터 2시간 동안은 복사 이론에 대해서 좀 공부할 거예요. 복사 이론은 레디에이션, 여러분들이 열 전달을 공부하면 아마 레디에이션을 하게 될 텐데 태양에서 발생한 열이 지구에 복사로 오잖아요. 근데 이 레디에이션을 공부하게 되는 배경이 있어요. 잠깐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레디에이션 티오리는 이거는 유명한 렉처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파인만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파인만. 좀 이름은 짧게 얘기하면 들어봤습니다. 예, 파인만이 이제 감사합니다. 미국의 물리학자죠. 미국의 물리학자인데 우리가 전후에 원자력 공학에서 뭐 이름을 들어본 아인슈타인이나 뭐 오펜하이머나 페르미나 여러 물리학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유럽 사람들이었어요. 유러피언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던 사람들인데 파인만은 미국에서 타고 태어나서 자란 진짜 미국 토종 사람입니다. 그런데 파인만이 칼텍 교수였는데 물리학 강의를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웃 대학들에서도 물리학 수업을 들으러 오고 이럴 정도로 강의를 잘했는데 미국이 2차 대전 이기고 되게 자기네들이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좀 마음 안에서 으쓱한 마음이 있다가 미국이 쇼크를 받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는지 혹시 아나요?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겠지만 지금의 러시아, 소련이 가가린 프로젝트로 다 사람을 먼저 지구 궤도, 그러니까 우주로 보냈죠. 달까지 가진 못했지만 사람을 먼저 우주로 보내는 사건을 보고 미국이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러시아가 더 앞서가네? 이거를 알고, 미국의 상황을 진단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 과학이 러시아에 비해서 뒤처졌을까? 진단은 하나의 결과가 초중고 대학 과정에 과학 수학 교육이 잘못됐다. 좀 너무 진한 내용들, 피상적인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것에 대한 개혁을 진행을 했고 그 표준이 되는 게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라고 아직까지 서점에 가면 파인만스 렉처라고 3권으로 된 책을 팔아요. 그 강의록이 미국 내에서 표준적인 물리학 강의로 어느 정도 인정받게 되면서 대학들 중심으로 퍼져 나가게 됐고 그 강의록에 이 복사 현상을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인만 렉처 이후로는 이 복사 현상에 대해서 통계학적으로 한번 어널리시스를 해보는 것이 표준 강의록처럼 됐어요. 표준 강의록처럼 돼서 그 내용을 2시간에 걸쳐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2시간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배웠던 표준 통계역학적인 내용이나 연력학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복사 현상을 설명하는 내용을 하고 그리고 연용량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통계역학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좀 되게 피상적인 내용을 좀 다루지만 깊이 있게 다룰 시간은 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해당 경험들이 좀 유용했으면 좋겠네요.
질문이나 코멘트 있나요?